그날 철문 소리를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비가 오던 11월이었어요. 삐걱 차갑고 낡은 쇠가 맞닿는 소리. 그 소리가 내 등 뒤에서 닫히던 순간 아들 민구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여기서 편히 쉬세요. 편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그 아이는 알기나 했을까요? 나는 그때 62이었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나를 치매 노인이라 불렀어요. 서류에, 의사에게, 세상 모두에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30년 전 내가 버려진 그 철문 앞에 이제 다른 누군가가 서게 될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유쾌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된답니다.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1996년 11월 17일. 그날은 흰서리가 앞산을 덮던 아침이었습니다. 나 박술래는 62살이었어요. 슬아의 아들 하나 35년 살림을 꾸린 집 한 채, 전세 보증금으로 모아둔 7천만 원. 그게 내 전 재산이었습니다. 겉에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돈은 새벽마다 일어나 시장 나가고 부업으로 이불 호청 수선해가며 한 푼씩 모은 거예요.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배어 있었고 여름엔 땀이 마르지 않았고 겨울엔 손이 트고 또 텄습니다. 그 돈에는 내 젊음이 녹아 있었어요. 남편 이종철은 내가 58 되던 해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간암이었어요. 진단받고 넉 달 만에 갔어요. 그렇게 갑자기 가버리면서 아무것도 정리를 못했습니다. 빚도 없었지만 유산이랄 것도 없었어요. 남겨진 건 낡은 전셋집과 내 손으로 모아온 그 돈뿐이었습니다. 남편이 가고 나서 나는 아들 민구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민구는 그때 36이었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강남 어딘가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회사도 다니고 사업도 조금씩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나는 자세히 몰랐어요. 물어봐도 민구는 대충 넘겼고 나는 아들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냥 기뻤습니다. 며느리 최지혜는 만날 때마다 인상이 차가웠어요. 인사는 했지만 눈빛이 없었습니다. 차를 내줘도 손가락 끝으로만 받았고 식사 자리에서 앉아 있는 시간이 짧았어요. 나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세대가 다르니 당연한 일이라고. 며느리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시어머니처럼 보이고 싶지도 않았어요. 손자 준우는 그때 6살이었습니다. 오면 안기고 가면 손 흔드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 웃음이 좋아서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해 가을 민구가 찾아왔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였습니다. 밥상 위에 식은 된장찌개 냄새가 가득한 부엌에 앉아 아들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서류를 꺼내는 손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손이었어요. 설명도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말이 너무 매끄러웠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꾸 가스 잠그는 거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전화 왔다고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가스를 잊었던 건 딱 한 번이었어요. 그날 오후에 김장 준비하느라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서 무게를 가늠하고 있었는데 문에서 전화가 왔어요. 통화하면서 돌아서다가 그냥 나와버린 거였습니다. 가스를 잠갔는지 아닌지 잠깐 헷갈렸던 거예요. 그게 다였어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좋은 데가 있어요. 공기 좋고 선생님도 잘 봐주시고 어머니 거기 가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편하다.
민구는 그 말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말끝이 너무 준비되어 있었어요. 가스 얘기도 이웃집 전화 얘기도 마치 리스트에서 하나씩 꺼내 읽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 그 느낌을 믿지 않았어요. 설마라는 생각이 더 컸으니까요. 평생 내 손으로 키운 자식인데 새벽마다 도시락 싸주고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부업까지 했던 아들인데 외환위기 때 민구 회사가 어려워지자 내 통장에서 500만 원 꺼내줬던 어머니인데 그 아이가 설마. 서류에 도장을 찍던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민구가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 서명만 한번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나는 볼펜을 들었습니다. 서류를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돋보기를 안 쓰고 있었고 글씨가 작았습니다. 아들이 가리키는 자리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어요. 민구가 미리 꺼내놓은 내 인감 도장이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야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내 도장을 아들이 가지고 온 게 이상했는데 그때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서류가 단순한 요양원 입소 동의서가 아니었다는 걸. 거기엔 재산관리 위임과 관련된 내용이 섞여 있었고 내 인감 도장이 필요한 항목들이 교묘하게 중간에 끼어 있었습니다. 입소동의서 4페이지, 그 사이 3페이지에 빽빽한 법률 문구로 채워진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 돋보기 없이는 읽기 어려운 작은 글씨들. 그게 민구가 준비한 거였어요. 꼼꼼하게 미리. 다음 날 아침 민구의 차는 경기도 북쪽 산길을 2시간이나 달렸습니다. 처음엔 창밖 풍경이 그냥 가을 드라이브 같았어요. 아파트 숲이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났고 논밭이 사라지고 숲이 나타났습니다. 산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어느 순간 포장도로가 좁아지더니 자갈길이 됐습니다. 나는 그제야 물었어요. 민구야, 여기가 어디야? 왜 이렇게 깊이 들어가? 다 왔어요, 어머니. 민구는 전방만 보며 말했습니다. 짧고 차갑게. 묻는 어머니를 보지 않았어요. 도착한 곳은 청운각이라는 간판이 달린 낡은 담장 안이었습니다. 철문은 녹이 슬어 있었어요. 녹이 진하게 쓴 자리는 붉은 빛을 띠었고 그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오래된 건물 지붕이 보였어요. 환자복 차림의 노인 한 분이 창가에서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삐걱. 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쇠 냄새와 섞인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복도에는 흰 가운 입은 간호사들이 오가고 어딘가에서 낳고 가는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오줌 냄새 같은 것도 살짝 났어요. 형광등 빛이 희고 차가웠습니다. 창문에 살이 달린 창살 그림자가 복도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여기는 아니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직원이 나와 친절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잡지 않았어요. 민구는 이미 직원과 무언가 서류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고 빠르게 주고받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다 알고 있던 사람들처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리 연락이 닿아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여기 좋은 데예요. 곧 적응하실 거예요. 민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불렀어요. 민구야. 아들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구야. 2번 불렀어요. 3번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수치스러워서가 아니라 더 이상 부르는 행동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걸 그 순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뒤를 돌아볼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민구가 탄 차가 자갈길을 지나 사라졌어요. 자갈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들리지 않게 됐어요. 철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삐걱. 그 소리가 내 가슴 속에서 30년 동안 울렸습니다. 잠들기 전마다, 봄비 내리는 날마다, 누군가 복도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청운각 24호실, 창문 하나, 침대 하나, 작은 서랍장 하나. 창문 밖으로는 앙상한 감나무 가지 끝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를 보더니 날아갔어요. 그것이 내 세계의 전부가 된 날이었어요. 직원이 들어와 옷을 정리해 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팔을 들어 올리고 내리라는 대로 했고 앉으라는 대로 앉았습니다. 몸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데 머리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왜 그 서류를 제대로 읽지 않았을까? 왜 도장을 그렇게 선뜻 찍었을까? 왜 나는 아들을 그토록 의심하지 않았을까? 그 밤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보다 더 차가운 무언가가 가슴 밑바닥에 가라앉아 굳어버렸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나는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건 결심이었습니다. 이 문을 내 손으로 다시 열겠다는, 언제가 될지 몰라도 반드시. 봄이 왔습니다. 청운각 창밖으로 노란 개나리가 피었어요. 나는 그 꽃을 보면서 올해도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입소한 지 5달째였어요. 면회는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처음 2달은 기다렸어요. 민구가 오겠지. 며느리 최지혜가 가끔은 오겠지. 아직 어린 손자 준우라도 데려오겠지. 식사 시간마다 입구 쪽을 흘끔 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간호사가 박순례 씨 면회요 하는 말을 꿈에서 들을 만큼 기다렸어요.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추석에도 오지 않았어요. 내 생일이 12월 4일이었는데 그날도 오지 않았습니다. 구정이 왔다가 갔어요. 그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첫 봄비가 내리던 날 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이불이 두꺼웠지만 어깨가 떨리는 걸 옆방에서 알까봐 더 단단히 틀어쥐었습니다. 울고 나서 어떻게 됐냐고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석 달째부터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나는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청운각 안에는 나 같은 사람이 수십 명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려진 노인들, 멀쩡한 정신으로 들어왔다가 진짜 정신이 허물어져 가는 사람들, 매달 입금되는 돈만으로 존재가 유지되는 사람들, 복도를 걸으면 방마다 달린 이름표들이 보였어요. 그 이름표들 뒤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을지. 욕실에서 혼자 넘어져 사흘째 소리 지르다 발견된 분이 있었어요. 아들이 연락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연락처가 바뀐 게 아니라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은 거였어요. 딸이 매달 꼬박꼬박 관리비를 냈지만 5년째 한 번도 얼굴을 보이지 않은 분도 있었습니다. 돈으로 죄책감을 달랬던 거겠지요. 그분은 가끔 딸이 보내는 관리비 영수증을 꺼내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 딸은 나를 기억한다고. 그것이 이 집의 풍경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분이 있었어요. 83호실 윤말순 할머니. 65, 나보다 3살 위였어요. 전직 초등학교 교장이셨는데 큰아들이 사업 자금 때문에 어머니 명의로 빚을 지고는 골칫거리가 됐다며 여기 들여보낸 경우였습니다. 입소한 지 3년이 됐다고 했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면회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윤 선생님은 머리가 더없이 명석했어요. 법도 아셨고 숫자도 빠르셨습니다. 눈빛에 힘이 있었어요.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눈빛에서 빛이 꺼져가는 것과 달리 윤 선생님 눈에는 아직 뭔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마당 벤치에 나란히 앉아 햇볕을 쬐었어요.
말이 없어도 괜찮은 사이가 됐습니다. 처음 몇 주는 인사만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윤 선생님이 먼저 말씀을 거셨습니다. 순례 씨, 이 집 원장이 누군지 알아요? 나는 모른다고 했어요. 이용철이라고. 예전에 부동산 중개업 하던 사람인데 이 요양원 부지가 원래 귀속 재산이에요. 해방 전 일본 관리 소유지를 불화받은 거라 서류 계보가 복잡해. 따라가 보면 이상한 데가 한둘이 아니야. 정부 보조금 쪽도 들여다보면 냄새가 나고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처음엔 몰랐어요. 하지만 윤 선생님 말씀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박혀서 잠들기 전마다 다시 꺼내 생각하게 됐어요. 그해 여름 나는 청운각 복지사 선생에게 부탁해서 신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경향신문 한겨레. 읽었어요. 도서실에 비치된 법률 서적도 틈틈이 읽었습니다. 글씨가 작아 눈이 뻑뻑했지만 읽었어요. 이를 악물고 읽었습니다. 민사소송법, 가족법, 후견인제도.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복지사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선생, 이 재산관리 위임장이라는 게 뭔 뜻이에요? 복지사 선생이 잠깐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런 서류에 도장 찍으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눈빛에서 이미 많은 걸 읽었습니다. 민구가 전세 보증금 7천만 원을 어떻게 했을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입소 이틀 뒤에 통장 잔액을 확인하려 했는데 관리 권한이 이미 민구 앞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 서류에 숨겨져 있던 내용이었어요. 7천만 원은 사라졌고 내 통장엔 요양원 관리비가 자동으로 빠져나갈 만큼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참담했어요. 분했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어요. 울고 나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2년이 지나갈 무렵 청운각에 새 원장이 부임했습니다. 고경숙,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말투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예전 원장 이용철이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면서 조카인 고경숙에게 운영권을 넘긴 거였어요. 처음엔 이용철의 조카라는 사실 때문에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고 원장은 달랐어요. 처음 취임하던 날 어르신들 방을 직접 돌았습니다. 내 방 앞에서 잠깐 멈추더니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년 됐어요. 가족분들은요? 나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고 원장이 잠시 내 눈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읽은 표정이었어요. 측은하게도 아니고 당황한 것도 아닌 알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뒤부터 고 원장은 나를 가끔씩 원장실로 불러 차를 내줬어요. 처음엔 영문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고 원장도 비슷한 처지였다는 걸. 자신의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큰오빠가 있었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큰오빠는 면회를 가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그렇게 이상한 연대를 맺었습니다. 말 많이 안 해도 되는 사이. 차 한 잔 앞에 두고 창밖 보면서도 충분한 사이. 그해 겨울 고 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내 방을 찾아왔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나는 차를 한 잔 더 따라줬습니다. 이 시설 사실 부채가 많아요. 이용철 씨가 운영하면서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쓴 흔적도 있고 건물 담보대출도 3건이나 걸려 있어요. 저도 이걸 다 감당할 여력이 없어서 시설을 닫아야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뜨거운 차가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따뜻했어요. 시설이 닫히면 여기 어르신들이 어떻게 될지 갈 곳이 있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원장님, 저한테 방법이 하나 있어요. 고 원장이 눈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5년이 지나는 동안 나는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그 시절 나는 죽지 않고 있었지만 살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아침에 눈 뜨면 그날 하루를 버티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먹으면 살고 자면 또 하루가 왔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 버티는 사이사이에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고경숙 원장 덕분이었습니다. 그이는 내 재산 관련 서류를 돌려받을 방법을 법률 자문을 통해 함께 찾아줬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직접 도장을 찍은 서류들이었으니까요. 강요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려면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게 없었어요. 이웃 아주머니는 이사를 갔고 그날 같이 있던 사람은 민구와 나 둘뿐이었습니다. 나는 그 과정에서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법은 약자 편이 아니에요. 서류 편입니다. 서류를 가진 쪽이 유리하고 서류를 많이 가진 쪽이 이깁니다. 그러니 싸움은 서류를 만드는 데서 시작해요. 소리 지르고 울어봐야 법정에서 증거가 되지 않아요. 증거가 되는 건 날인과 서명, 날짜와 금액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배웠어요. 세상은 조용한 사람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소리 지르는 사람은 눈에 띄어요. 눈에 띄면 제압당합니다. 하지만 조용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조용한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청운각 안에는 나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이 여럿이었어요. 가족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멀쩡한 정신으로 들어왔다가 정말 쇠약해져 가는 분들. 나는 그분들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큰 소리 내지 않고 뭔가를 해드리려 서두르지도 않고 그냥 들었어요. 손만 잡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참 오래 혼자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었어요. 자식한테 당한 얘기를 아무한테도 못하고 사귀며 지낸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나한테 꺼내놓을 때는 손이 떨리기도 했고 말하다가 멈추기도 했어요. 어떤 분은 다 털어놓고 나서 오히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속에 든 것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조금 가벼워지는 거였어요. 윤말순 선생님이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순례 씨, 우리 이야기를 기록해요.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노트를 샀어요. 도서실에서 빌린 볼펜으로 밤마다 썼습니다. 이름은 적지 않았어요. 그냥 나이와 사연만 적었어요. 68. 전세금 빼앗긴 여자. 아들이 사업 실패하자 어머니 통장을 털었다. 72. 자식 사업 보증 서다 집 잃은 남자. 아들은 해외로 나가 연락을 끊었다. 65. 이혼한 아들이 어머니 명의로 빚을 진 경우. 며느리가 도망가자 모든 게 어머니 앞으로 돌아왔다. 73. 딸이 정신과 의사를 데려와 치매 소견서를 받은 경우. 치매가 없었다. 76. 아들이 해외 이민 간다며 집한 돈 받아서 떠난 경우. 그 돈으로 어머니 여기 넣었다. 그 노트가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 될지 그때는 몰랐어요.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고 원장이 말했어요. 청운각 부지와 건물에 대한 매입 기회가 생겼다고. 이용철이 생전에 건물에 저당 잡힌 것들이 정리되면서 공매 절차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자금이 있으면 매입할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없거든요. 나는 잠자코 들었습니다. 그 무렵 나는 조각들을 모아두고 있었어요. 이용철이 내 보증금 일부를 청운각 운영비로 돌려 쓴 흔적, 민구가 내 도장을 위조의 재산 위임 서류를 만든 정황. 직접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주위 어르신들 중 아들이 변호사인 분, 딸이 회계사인 분들의 가족들을 통해 조용히 조각을 맞춰갔어요. 그분들은 내 사정을 듣고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나처럼 당한 어머니를 두고 있었으니까요. 그분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했을 때 아무도 놀라지 않았어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돈이 필요한 자리엔 내 친정 오빠 이재규가 도움을 줬습니다. 오빠는 나를 잊지 않은 몇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민구가 나를 청운각에 넣은 직후 오빠는 민구에게 어머니를 꺼내라고 몇 번이나 찾아가 따졌다고 했습니다. 민구는 번번이 의사 소견서를 들이밀었어요. 위조된 소견서였습니다. 오빠는 그걸 몰랐어요. 나는 오빠에게 편지를 써서 사실을 알렸고 오빠는 그때부터 조용히 내 편이 됐습니다. 2002년 봄 청운각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명의는 사단법인 청운. 이사장은 박순례. 바로 나였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 몰랐어요. 그냥 재단이 바뀐 줄만 알았죠. 나는 여전히 24호실에 살았습니다. 밥도 다른 어르신들과 같이 먹었어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날부터 이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주인이 된 날 밤 나는 24호실에 앉아 창밖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 철문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녹슨 문, 삐걱거리는 문, 나를 가뒀던 문. 그런데 이제 그게 내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관리인을 불렀습니다. 저 문 좀 봐줘요. 기름도 치고. 관리인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사장님, 아예 철문을 교체하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요. 뜯어내지 말고 그냥 기름만 쳐요. 나는 그 문을 없애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문이 내 것이면 됐어요. 삐걱하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30년이 걸려도 괜찮다고 나는 그 문을 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나는 알고 있었어요. 2012년 늦가을이었습니다. 은행잎이 노랗게 물든 토요일이었어요. 청운각 정문벨이 울린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텃밭에서 배추를 다듬고 있었어요. 안내데스크 직원이 달려와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면회 오신 분이 있는데요. 박준우라고 손자분이라고 하시는데. 나는 잠깐 멈췄습니다. 박준우, 민구의 아들. 내 손자였어요. 손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흙을 털다가 멈췄어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슴 안에서 뭔가가 흔들렸습니다. 설레는 건지 두려운 건지 알 수 없는 떨림이었어요. 그 아이가 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준우는 16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 서울에서 여기까지 혼자 찾아오다니. 전철을 몇 번이나 갈아탔을까? 버스도 탔을까?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온 아이는 키가 훌쩍 컸습니다. 아버지 민구를 닮은 눈매였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조용하고 어두운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 안에 뭔가 오래된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16살짜리 아이한테 있을 만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많이 보고 자란 아이의 눈이었어요. 내가 들어서자 그 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16년 만에 듣는 소리였어요. 16년.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창밖을 봤어요. 창밖에 은행나무가 있었습니다. 바람에 잎이 흔들렸어요. 그 나무를 보면서 마음을 겨우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여기 계신 거 저만 알아요. 아버지는 몰라요. 그래. 어떻게 알았어?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주소 적어주셨어요. 할머니 오빠분요. 내 친정 오빠 이재규가 알려줬던 거였습니다.
오빠는 그때 이미 많이 아팠어요. 위암이었습니다. 오빠가 돌아가시기 2달 전에 마지막으로 나한테 편지를 써줬어요. 함부로 드러내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고. 내가 이길 거라고. 나는 그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힘들 때마다 꺼내 읽었습니다. 오빠가 세상을 뜨기 전에 준우에게 건넨 거였겠지요. 아이가 할머니를 찾을 수 있도록. 오빠는 마지막 힘으로 그걸 해준 거였어요. 나는 창밖을 보다가 준우 얼굴을 봤습니다. 밥은 먹었어? 네. 편의점 밥 먹은 거 티나는데. 준우가 웃었어요. 어색한 웃음이었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그 어색함이 아이다웠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준우는 잠깐 입술을 깨물었어요. 잘 지내요. 회사도 크고. 근데 집에 잘 안 와요. 그 아이는 나를 닮아 짧게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느리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준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왔어요. 매번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돈을 모아 전철을 타고 왔어요. 손에 늘 과자 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비싼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편의점 과자였습니다. 꽃갈콘이나 홈런볼 같은 거. 그게 더 좋았어요. 비싼 선물은 미안함에서 오는 거지만 편의점 과자는 그냥 보고 싶어서 오는 마음이니까요. 우리는 면회실 구석 소파에 앉아 별말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우가 학교 이야기를 하면 나는 들었고 내가 텃밭 이야기를 하면 준우가 들었어요. 그 아이는 이상하게 어른스러웠습니다. 집에서 뭔가를 많이 보고 자란 아이 특유의 말보다 눈치가 빠른 어른스러움이었어요. 어느 날 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에요? 나는 한참 생각했어요. 생각하면서 준우 얼굴을 봤습니다. 그 아이 눈에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질문이 담겨 있었어요. 아마 오래전부터 묻고 싶었던 거겠지요. 그 질문을 들어줄 어른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아버지한테 물을 수 없고 어머니한테 물으면 눈치를 봐야 하고 그래서 할머니를 찾아온 거였을지도 몰라요.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겁쟁이들이 나쁜 짓을 해. 준우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겁쟁이에요? 응. 나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준우는 그 말에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더니 창밖을 봤어요.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 아이의 어린 시절이 어땠을지 나는 그때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없고 있어도 성과 얘기만 하고 어머니는 그 남편 눈치 보기 바쁜 집. 그 집에서 준우는 아마 혼자 많은 걸 감당했을 거예요. 울어도 받아줄 사람이 없는 아이. 그 아이가 할머니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2017년 준우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법학과였어요. 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왜 법대 갔어? 힘없는 사람들이 너무 당하고 살아서요. 할머니처럼, 할머니처럼. 그 2글자에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뜨거워졌어요. 눈이 또 뜨거워졌습니다. 대신 준우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아이 손이 크고 따뜻했습니다. 그게 민구와 달랐어요. 민구의 손은 언제나 차가웠거든요. 악수를 해도 어깨를 잡아도 언제나 서늘했어요. 그런데 준우 손은 달랐습니다. 손끝에서 무언가가 전해져 왔어요. 이 아이가 내 편이구나. 진짜로. 그날 이후 나는 노트 한 권을 준우에게 맡겼습니다. 내가 5년 넘게 써온 이름 없는 사람들의 사연이 담긴 그 노트였어요. 낡아서 표지가 구겨진 노트였습니다. 안에는 내 글씨로 빽빽하게 채워진 페이지들이 있었어요. 이거 잘 보관해줘. 뭔데요?
언젠가 필요해질 거야. 준우는 아무 말 없이 받았습니다. 노트를 가방 안쪽 깊숙이 넣었어요. 조심스럽게 귀한 물건 다루듯. 면회가 끝나고 준우가 일어서려 하자 내가 말했습니다. 전철역까지 멀어. 조심해서 가. 준우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 저 다음 달에도 올게요. 알았어. 과자는 홈런볼로 사와. 준우가 소리내어 웃었어요. 면회실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소리였어요. 이 방에 웃음소리가 있다는 게. 준우가 나간 뒤 나는 면회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 은행잎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막지 않았습니다. 2022년 가을이었습니다. 준우가 서울 법무법인에 취업하고 2년째 되던 해였어요. 법무법인 이름은 정이라고 했습니다. 사명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 사이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청운각은 어느새 지역에서 알아주는 요양시설이 됐어요.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부당하게 입소된 어르신이 발견되면 가족을 직접 찾아가 따지는 원장이 있고 어르신들의 재산 문제에 대해 법률 자문을 연결해주는 이사장이 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자식한테 버려진 어르신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경우도 생겼어요. 2022년은 내가 62에 이곳에 들어온 지 26해가 되는 해였습니다. 나는 어느덧 88이 되어 있었어요. 몸은 천천히 늙었지만 눈과 머리는 아직 버티고 있었습니다. 줄곧 걷고 텃밭을 가꾸고 매일 신문을 읽은 덕분이었어요. 그해 9월 중순 준우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점심을 같이 먹자고 했는데 밥을 거의 안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더니 식사가 끝나자마자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할머니, 이거 보셔야 해요. 봉투 안에는 복사된 문서들이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나는 돋보기를 끼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차가워졌어요. 손끝부터 팔목, 어깨까지. 첫 번째 문서는 민구가 1997년에 내 인감도장을 사용한 내역이었습니다. 전세계약 해지, 보증금 인출, 사업자 등록 담보 제공, 내 이름으로, 내 도장으로 나 모르게 진행된 것들이었어요. 내가 입소한 지 2개월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입소 직후부터 바로 시작했던 거예요.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문서는 더 심했어요. 1999년 민구는 내 사망 신고를 준비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신고를 넣지는 않았지만 준비한 흔적이 있었어요. 사망 신고에 필요한 서류들,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 그리고 당시 민구의 지인 중 병원 관계자가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멈췄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무서웠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은 건지 아니면 사망신고가 들통날까봐 겁이 났던 건지. 그 서류는 민구의 전 사업 파트너 강두식이라는 사람이 보관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민구와 투자금 관련 사업 분쟁이 생기면서 강두식이 준우에게 접촉해 온 거였어요. 자신도 민구에게 당한 입장이라면서 이 서류를 넘겨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나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괜찮냐고. 그 말이 우스웠어요. 우습다고 해서 웃음이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말이 얼마나 작은 말인지 새삼 느껴졌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을 한마디 말로 묻는 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30년 전 아들을 믿었습니다. 설마라고 했어요. 한 번도 면회 오지 않은 건 바빠서겠지. 연락이 없는 건 세월이 지나서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어머니를 완전히 버릴 리 없다고. 그런데 사망신고라니. 나를 죽은 사람으로 처리하려 했다니. 7천만 원도 모자라서 내 존재 자체를 지우려 했다니. 청운각에 버려두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서류 속에서도 죽이려 했다니. 가슴 밑바닥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신락 같은 모정이 그 순간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서운함도 아니었어요. 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비었어요. 오래 쓰던 그릇이 깨지면 그 자리가 비듯이 차갑고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그 밤 나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24호실 창가에 앉아 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 그 철문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기름칠이 되어 소리도 나지 않는 문이었지만 내 귀에는 여전히 삐걱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귀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울렸습니다. 그래, 괜찮지 않아. 하지만 무너지지도 않아. 나는 그렇게 혼자 말했습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을 바라봤어요. 제라늄이 피어 있었습니다. 내가 3년 전 심은 꽃이었어요. 붉은 꽃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피어 있었어요. 아직 죽지 않았어. 나는 지금 여기 살아있어. 아침이 밝았어요. 준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준우야. 네, 할머니. 이제 시작하자. 준우가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언제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준우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그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나를 닮은 거였습니다. 아니, 나보다 단단한 거였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사람과 20년을 준비한 사람. 우리 둘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이제 때가 됐습니다. 2023년 여름이었습니다. 민구는 어느새 62살이 되어 있었어요. 아이러니하죠. 내가 청운각에 들어오던 나이와 똑같은 나이가 된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한참 창밖을 바라봤어요. 세상은 이런 식으로 맞아떨어지는구나 싶었습니다. 때가 됐다는 신호 같았어요. 나는 그 무렵 준우를 통해 민구의 근황을 알고 있었어요. 사업은 여전히 컸지만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투자한 회사 하나가 부도가 났고 다른 거래처 두 곳도 위기였어요. 50대에 들어서면서 판단이 흐려졌다는 말이 주변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욕심이 너무 크면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며느리 최지혜는 10년 전에 이미 이혼하고 나갔어요. 준우가 중학교 때였으니 그 아이는 그 이혼을 옆에서 다 보고 자랐겠지요. 최지혜가 나간 자리를 채운 건 두 번째 아내였는데 그 사람도 3년을 못 넘겼습니다. 집에는 이제 민구 혼자였어요. 혼자인 사람의 외로움이 어떤 건지 나는 알아요. 30년을 혼자였으니까요. 그 외로움이 민구를 얼마나 갉아먹었을지도. 하지만 그건 민구가 스스로 만든 거였습니다. 내가 먼저 걱정해줄 처지가 아니었어요. 준우는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랬어요. 민구는 아들을 대할 때 늘 성과를 물었고 준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차갑게 대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준우 성적이 한 번 떨어졌는데 민구가 한 달 동안 밥 먹을 때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게 말 안 하는 벌이었던 거지요. 준우가 법무법인에 취업한 것도 민구는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대기업 가라고 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이냐고. 그 뒤로 두 사람은 거의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준우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민구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 좋은 데 알았어요. 강원도 쪽 공기 좋은 데인데 아버지 요즘 안색이 안 좋으셔서요. 잠깐 쉬다 오시면 어떨까 해서요. 준우의 말투는 따뜻했습니다. 연습한 게 아니라
진짜로 침착한 목소리였어요. 나는 그 말을 전해 들으며 가슴이 묘하게 아팠습니다. 손자는 이 일을 위해 얼마나 많은 감정을 사겼을까. 아버지를 부르는 말투를 연습하면서 얼마나 복잡한 마음이었을까. 민구가 잠깐 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요. 아버지랑 오래같이 있어 본 적이 없잖아요. 저도 요즘 많이 바빴는데 한 번쯤은 오래같이 있어 본 적이 없다. 그 말에 민구가 흔들렸을 겁니다. 아들이 그 말을 먼저 꺼내줄 날이 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혼자 사는 외로운 남자한테는 그 말 한마디가 충분했겠지요. 그래. 언제? 이번 주 토요일이라고 준우가 말했습니다. 토요일 이른 아침 준우는 세단을 몰고 민구 아파트 앞에 섰어요. 민구는 캐주얼한 옷차림에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나름 가볍게 차려입었더라고요. 여행 가는 사람 같았어요. 차에 타면서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바람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날씨 좋다. 민구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준우는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엑셀을 밟았어요. 차는 경기도를 벗어나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국도로 빠지고 다시 지방도로로 접어들었어요. 2시간이 지나자 도시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논밭이 나타나고 숲이 나타났어요. 산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구가 물었어요. 아직 멀었어? 다 왔어요. 차가 자갈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포장이 안 된 길이었어요. 타이어 밑으로 자갈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27년 전과 똑같았어요. 내가 처음 이 길을 왔을 때도 이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마당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낡은 담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담쟁이 덩굴이 올라간 회색 담장. 그리고 그 위에 오래된 글씨로 새겨진 간판이 보였어요. 청운각. 민구의 몸이 굳었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굳었어요. 그러다가 빠르게. 차가 멈춰서자 민구는 그 간판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여기가. 준우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 문을 열고 내렸어요. 민구는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손이 문 손잡이를 잡으려다 놓쳤습니다. 다시 잡으려다 또 놓쳤어요. 그 사이 정문이 열렸습니다. 기름칠이 된 철문이라 소리도 없이 천천히 안에서부터 열렸어요. 안에서 누군가 열었습니다. 아버지, 내리셔야죠. 준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 안에서 창문이 닫힌 채 그 소리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소리 없이 질러지는 비명이었습니다. 27년 전 내가 이 문 앞에서 가슴으로 질렀던 비명처럼 나는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흰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차려입고 30년을 기다린 사람답게. 민구는 휠체어에 앉혀졌습니다. 진짜 아픈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차에서 내리다가 발이 풀려 쓰러지는 바람에 직원이 휠체어를 가져왔고 민구는 그것을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무릎이 떨려서였는지 아니면 공포 때문이었는지 2가지 다였을 거예요. 청운각 마당에 가을 햇살이 내렸습니다.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어르신들 몇 분이 창가에서 바깥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의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평화 속에 민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62살의 노인이 된 민구가.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얼굴에 새겨지는데 민구 얼굴에는 그 나이의 흔적이 단단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민구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오래된 건물, 흰 가운 입은 간호사들, 복도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
오줌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인 공기. 형광등 빛이 희고 차가웠습니다. 창문에 창살 그림자가 복도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어딘가 친숙하면서도 공포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그 친숙함의 정체를 민구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이 27년 전에 만들어 놓은 풍경이었으니까. 어머니를 여기 두고 떠나던 날 이 냄새를 맡았을 테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오면서 이 소리를 들었을 테니까. 그때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지팡이 짚는 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일정한 걸음이었어요. 흰 저고리에 옥색 치마.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졌습니다. 귀에 작은 진주 귀걸이가 달려 있었어요. 결혼할 때 남편이 사준 거였습니다. 30년 동안 서랍에 넣어뒀다가 오늘을 위해 꺼냈어요. 민구가 그 얼굴을 봤습니다. 핏기가 사라졌어요.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달싹였어요. 그러고 나서야 겨우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나는 민구 앞에 멈춰 섰어요. 그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무너진 눈빛. 62살의 노인이 된 아들. 내가 기억하는 30대의 차가운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남은 것은 그냥 늙고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라는 이름이 아니었다면, 누군가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아니었다면, 그냥 불쌍한 노인이었어요. 나는 오랫동안 아들을 바라봤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어디론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기다렸는지, 이 한마디를 얼마나 준비했는지, 꿈에서도 이 장면을 봤습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고 우는 장면, 내가 소리치는 장면,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었냐고, 내가 얼마나 추웠는지 알기나 하냐고, 얼마나 긴 밤들을 보냈는지 아느냐고, 소리치는 장면을 오래 연습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 순간이 오자 생각했던 말들이 흩어졌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어요. 울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멀었어요. 그 감정들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30년 동안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일 거예요. 화는 오래 타면 죄가 됩니다. 눈물도 너무 많이 흘리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남는 건 차가운 명료함이었습니다. 대신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민구야, 여기가 내가 말하던 낙원이란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소리치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습니다. 손 하나 들지 않았어요. 그냥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낮고 천천히 또렷하게. 그게 전부였어요. 30년의 기다림이 거기 다 담겨 있었습니다. 민구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그러다가 크게. 소리 없이 우는 사람의 어깨는 그렇게 흔들립니다. 말이 없어도 몸이 다 얘기를 해요. 마당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은행잎 몇 장이 민구 앞에 내려앉았어요. 오래 지났습니다. 나는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민구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죄송하다. 그 말이 얼마나 작은 말인지, 30년을 그 말 한마디로 덮을 수 있는 건지, 덮을 수 없다는 걸 나도 알고 민구도 알겠지요.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공기 속에 그 말이 떠있게 두었어요. 받아들이는 것도 거부하는 것도 내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민구가 남은 삶으로 가져가야 할 거였어요. 준우가 내 옆에 섰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내 손을 잡았습니다. 꼭. 나는 손이 따뜻했어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울지는 않았어요.
이 자리에서 울면 민구가 위로받는 것 같아서, 내 눈물이 그 사람의 죄책감을 가볍게 만들어줄 것 같아서 나는 민구에게 다시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서 하루 있어. 밥도 먹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눈으로 보고 가. 민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깨만 계속 흔들렸습니다. 나는 돌아섰어요. 더 이상 그 얼굴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당 끝에 은행나무가 서 있었어요. 높이 자란 나무였습니다. 잎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오래전 내가 심은 나무였습니다. 잎소 첫해 이른 봄에 작은 묘목을 하나 구해서 마당 구석에 심었어요. 주먹만 한 뿌리였습니다. 직원이 여기에 왜 심느냐고 물었어요. 그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었다는 걸 남기고 싶어서. 그런데 나무도 살았고 나도 살았습니다. 30년이에요. 나무도 30년이고 내 기다림도 30년이었습니다. 준우가 내 옆에 서서 그 나무를 같이 봤어요.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나, 이제 살아야지. 준우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소리도 냈어요. 아이처럼 시원하게. 그 웃음소리가 마당에 퍼졌어요. 창가에서 바라보던 어르신들 중 한 분이 따라 웃었습니다. 이유를 모르면서도 나는 그 웃음소리를 가슴 안에 넣어뒀습니다. 오래 간직할 거예요. 모든 일은 조용히 정리됐습니다. 준우가 법무법인을 통해 처리했어요. 민구의 사업체 일부와 보유 부동산에 대한 채권 정리 절차가 시작됐고 1996년 이후 4명의로 진행된 재산 이동 내역에 대한 법적 검토도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과정이 합법이었어요. 하나하나 서류로 남겼고 단 한 건도 어둡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준우가 처음부터 고집한 거였어요. 할머니, 우리는 깨끗하게 해야 해요. 그래야 진짜 이기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운 거구나 싶었습니다. 내가 키운 게 아니라 스스로 자랐지만 어딘가 내 것이 이 아이한테 흘러들어간 것 같았어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는 소리치지 않고 30년을 버텼고 준우는 소리치지 않고 20년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한 일은 결국 같은 것이었습니다. 민구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청운각에서 하루를 보낸 뒤 그 사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흔들렸는지는 본인만 알겠지요. 그곳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뭔가를 받겠지요. 다른 어르신들이 어떻게 사는지, 면회가 없는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내는지, 내가 30년 동안 살았던 이 공간이 어떤 곳인지,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다가 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 정리할게. 그게 전부였다고 해요. 나는 그 말을 전해 들으면서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오래된 무언가가 끝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래 앓던 이가 빠질 때 그 자리에 남는 허한 느낌, 아픔이 사라진 자리에 생기는 공허함 같은 것이었어요. 그 공허함 안에 천천히 다른 것이 차오를 테지요. 그 다른 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쁜 건 아닐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023년 겨울 유산 상속 정리가 마무리됐습니다. 청운각은 내 이름으로 남겼어요. 비영리 재단이었지만 이사장으로서 내 권한은 그대로였습니다. 오래 살았던 그 24호실은 이제 입소자가 없는 날 내가 쉬는 방으로 남겨두기로 했어요. 창문 앞에 화분을 뒀습니다. 파란색 작은 화분 안에 제라늄이 피어 있었어요. 붉은 꽃이 겨울 햇살 속에서 선명했습니다. 민구에 대해서는 2가지를 정했어요. 하나,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은 건드리지 않는다. 하나,
그 이상은 관여하지 않는다. 그게 모정이었는지 아니면 단념이었는지 나도 잘 모릅니다. 어쩌면 둘 다였을 거예요. 낳고 키운 정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정이 더 이상 내가 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게 두지는 않겠다고. 그것이 내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민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가 어떻게 살아갈지 알 수 없었어요. 딱히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냉정한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은 그 사람 몫이었습니다.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도 그 씨앗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내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2024년 봄 준우가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서울 소재 복지재단에서 일하는 복지사였어요. 이름이 정다은이라고 했습니다. 조용하고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나던 날 내 방에 들어와 꾸벅 인사를 하고는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그러고는 창밖을 보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서 보면 나무가 정말 크게 보이네요. 나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무를 보는 사람이에요. 쉽게 보이는 것 같아도 나무를 먼저 보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화분을 보거나 커튼을 보거나 천장을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 사람은 나무를 봤습니다. 50년 됐어. 내가 심었어. 다은이가 나무를 다시 한번 봤어요. 그리고 나를 봤습니다. 할머니, 저 잘 부탁드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준우한테 잘해줘. 그 아이 힘들게 자랐어. 다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 알겠다는 게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작게 했어요. 청운각 마당에서 어르신들 몇 분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진행했습니다. 읍내 꽃집에서 사온 하얀 꽃다발과 손으로 묶은 종이 화환. 비싸지 않은 것들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은행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바람이 불어 노란잎 몇 장이 내려왔어요. 나는 그 장면을 사진기에 담지 않았습니다. 눈에 담았어요. 이런 장면은 사진보다 눈이 더 오래 기억합니다. 기억이 흐려질 때도 몸이 기억해요. 가슴 안에서 따뜻한 것이 올라오는 느낌으로 삶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심은 것이 이렇게 햇볕을 받아 피어나는 것이구나. 내가 그 추운 방에서 포기하지 않고 버텼기 때문에 이 나무가 이만큼 자랐기 때문에 준우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구나. 그 봄 이후 나는 청운각에서 생활하면서도 가끔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준우의 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다은이가 차려주는 밥이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서툴렀어요. 국이 싱거웠고 된장찌개에 무가 너무 두꺼웠어요. 하지만 정성이 보였습니다. 재료가 신선했어요. 다듬은 흔적이 있었어요. 할머니, 간이 맞아요? 응, 맛있어.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싱거워도 맛있었어요. 따뜻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있으면 다은이가 차를 내줬어요. 따뜻한 보리차였습니다. 나는 그 차를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손바닥에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삶이에요. 뜨거운 논쟁도 아니고 극적인 화해도 아니고 그냥 싱거운 국 한 그릇,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에 나무 한 그루. 그런 것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나 박술래는 이제 92살입니다. 1934년에 태어났어요. 그 해는 일제강점기였습니다. 가난하게 자랐고 어렵게 결혼했어요. 남편을 먼저 보냈고 아들에게 버려졌습니다. 30년을 요양원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요양원 이사장으로, 손자의 할머니로, 손자 며느리의 할머니로 30년을 그 철문 안에서 보냈고 또 30년을 그 철문의 주인으로 살았어요. 많이 울었고
많이 참았고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아직도 조심스러워요. 잃어버린 시간은 잃어버린 거니까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사실은 아프게 인정해야 해요. 하지만 이것 하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둡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소리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아무도 모르는 땅 속에서 오래 기다리다가 어느 날 조용히 흙을 밀고 올라옵니다. 청운강 마당에 오늘도 햇살이 내리고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흔들립니다. 그 아래 벤치에 나는 앉아 있어요. 따뜻합니다. 삐걱하던 철문은 이제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왔던 사람이 이제는 그 문을 스스로 열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세월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차갑게, 그러나 반드시